예, 설문지 작성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설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어떤 도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 양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이죠. 그래서 그 조사에 있어서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양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설문지가 얼마나 원활하게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설문지 작성은 사회조사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어떤 구성 요소를 보시면 뭐 설문지 표지라든가 식별 자료, 지시사항, 그리고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한 어떤 문항들, 그리고 응답자 분류를 위한 어떤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설문지 작성 시 고려할 사항들은 연구의 목적과의 어떤 관련성, 그리고 적절성, 그리고 개별 문항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성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설문 작성에 대한 목적과 범위에 대한 확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실 때 연구에 관련된 목적과 설문지 작성의 목적들과 관련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설문지를 만드시는데 매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이 발생이 좀 되어져요. 그리고 지문 문항에 대한 어떤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서, 그리고 지문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지문과 폐쇄형 지문을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폐쇄형 지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설문지 작성에 대한 어떤 뭐 간접 지문의 유형들, 뭐 투사법, 연상법, 오류선택법, 정보검색법, 토의 완성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설문지 문항들에 대한 것들을 만드실 때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문 작성을 할 때 그 문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보편적인 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 지나치게 너무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질문에 어떤 명확하게 질문이 되어지고 질문과 설명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저는 짧은 문장이 최고다. 저는 진짜 이 말에 전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를 해요. 왜냐면 문장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너무 길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으로서 간략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위험한 용어라든가 그 인기 있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름에 대한 것을 인용한다든가 이중지문. 이중지문은 정말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하고 피자를 나는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피자 싫어해요. 근데 햄버거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의 답을 어떻게 체크해요? 그래서 이중 질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능력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노인인지 아동인지 성인인지 그에 관련된 것에 맞춰서 그에 대한 그 고려를 해서 만드셔야 되고요. 문항 서술에 대해서 명료하게 응답 선택수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그 나열식 형태라든가 뭐 객관성 문항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순서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요. 첫 질문은 간단하고 응답자의 경험이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처음부터 되게 민감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첫 질문은 기본적으로 조금 수월한 질문 형태부터 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연계성 있는 질문, 그의 어떤 적합한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질문하냐, 어떤 질문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짝으로 된 어떤 질문들은 분리해서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고정 반응에 대한 것들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사 관련된 부분을 보신다면 응답자가 응답하는 가운데 전후 모순되거나 합치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관련된 설문지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네, 네, 좀 오타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것을 좀 추정하겠습니다. 응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찬성, 적극적인 반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옳은다, 응답 혹은 무응답이 많으면 질문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라는 것은 설문지를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많이 발생되어진 것들을 확인하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수정해서 설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 조사 집행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은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현지 조사에 필요한 협조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조사 사항의 어떤 애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문지가 완성이 되고 인쇄를 했을 경우 남은 과정은 설문지를 완성하여 인쇄를 해야 되는데, 설문지는 응답자, 그러니까 피조사자에게 호감을 주고 중요한 것이라는 어떤 인식을 들게 하여금 용지라든가 활자 크기 등에 대한 디자인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아는 사람 통해서 설문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들이 가장 응답률이, 해소율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조사에 대한 설문지에서 떠올릴 수 있는데, 그에 관련된 넓은 의미의 설문지법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자가 하여금 직접 내용을 써서 주도하는 조사 방법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설문지법의 장단점을 좀 보신다면, 장점으로서는 특성상 면접보다 시간, 노력, 비용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적게 들어요. 직접 면담에 대한 것들을 할 경우 상당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들기 때문에 그보다 상당히 좀 적게 든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질문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서 응답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같이 존재를 하죠. 필요에 따라서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없어서 융통성이 없다든가 비언어적 행위라든가 개인적 특성이 자료로 활용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법에 대한 종류를 보신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집합조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합조사법은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통해 같은 장소에 집합시켜서 같은 조건의 설문지를 나눠주고 필요하면 간단한 설문을 하면서 시행하는 어떤 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학생이라든가 각종 단체, 집단의 어떤 구성원 대상으로 연구할 때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할 수 있다. 조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상당히 좀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피조사자를 집합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곳에 가야지 되지 피조사자를 모이게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표본 추출을 연구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조직체의 어떤 담당자가 주도하기 쉬워 표본 추출에 치우침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포조사법에 관련돼서는 피조사자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피조사자가 스스로 응답을 기재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응답자가 응답 내용을 기재할 때까지는 조사자가 그곳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장점은 응답자가 생각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에 대한 것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편조사보다는 회수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데, 단점으로 본다면 설문지가 잘못 기재되어 시정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질문 내용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조사법에 대한 것을 보시면 우편으로 피조사자가 설문지를 보내고 기재된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편조사는 대봉투에다가 설문지 넣고요. 그리고 반송봉투에 대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답례품 형태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보내는 것을 바로 우편조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편조사의 장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조사가 가능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회수율이 낮아요. 보내고 나서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꼭 보내주세요. 저희 보내는데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번 정도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회수율이 좀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20%? 10개 보냈으면 한 2개 정도 온다는 얘기죠. 그럼 상당히 그 회수율이 상당히 좀 낮다. 그리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피조사자가 성실하지 못한 응답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조사법에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전화조사법은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문 내용을 묻고 응답하고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선거철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조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 그리고 그 피조사자의 접근에 대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을 본다면 전화가 없는 사람, 이게 조사가 어렵고요. 그리고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요. 저도 전화가 급한 전화가 아니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좀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이 짧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귀에서 계속 물어보면요, 이거 대답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응답 내용이 정말 간단한 형태들만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컴퓨터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어지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전자우편을 통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조사의 어떤 장점으로 보신다면 전자조사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무슨 서울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그 다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어때요? 이메일 보내는데 돈 들어요? 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통계 처리 프로그램과 연결시킨다면 그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본다면 회수율이 낮습니다. 스팸에를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전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회수율이 상당히 좀 낮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면 그에 관련된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보호장치가 미흡했을 때 응답자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 즉 잘못 눌러가지고 개인정보 다 오픈이 되어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전자조사법에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면접법이란 면접자와 응답자가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언어를 매개로 질문하여 응답을 얻는 방법. 그래서 면접법에서는 면접자가 그 자료를 수집하는 주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면접법의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면접법에 있어서 보시면 그 장점은 응답률이 높아 설문지보다 더 공정한 표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면접자가 면접 조사자의 특정한 상황을 조성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높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단점도 같이 존재를 하겠죠. 설문지법과 비교했을 때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게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거의 사람을 대하면서 설명을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비용이 시간 형태로 봤을 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응답자가 익명성의 느낌을 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면접자의 어떤 수결정,
몇 명을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면접자 선정의 첫 번째 절차는 필요한 면접자의 수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자 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 즉 첫째 면접에 관한 표본의 크기, 그리고 두 번째 면접당 추산되는 어떤 평균 시간, 그리고 면접 완결을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위한 어떤 인적 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필요한 면접과 수가 추산되고 나면 면접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이 지역사회 대학교라든가 지역사회 봉사조직, 좀 조사를 후원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공공서비스 자문 조직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자 선발 기준에 대한 것들을 보면 객관적인 측면으로 면접자는 응답자와 성별, 사회적 지위, 그 출신 지역 등의 비슷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본다면 면접자는 정직하고 어떤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답을 논리 정연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와 그 협력에 대한 어떤 체계를 보면 연구자는 선택한 면접법과 개개인과의 어떤 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때 협약의 내용은 양쪽의 책임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고요. 협약에서는 금전적 사항이라든가 훈련 요건, 시간과 조사 업무 분담, 그리고 법적 책임 등에 대한 것들을 명기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자들의 훈련에 대한 것들을 보신다면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연구 방법의 설명, 조사 수행의 어떤 지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사 도구에 대한 검토, 역할이라든가 위험 방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접 결과의 기록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표준화 면접은 조사표의 어떤 질문 순서의 응답 내용을 써 넣으면 되지만 비표준화 면접은 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기록을 잘못하면 면접은 실패한 거랑 다름없어요. 아무리 면접 잘 봤어요. 하지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면접자는 자신의 편견을 개입하지 않고 면접에서 얻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면접자의 어떤 면접에 대해서 종결에 대한 것을 보면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면접이 끝났다고 해서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에 대한 호감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좋은 기분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 그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 그 대단히 중요하므로 면접자 훈련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목소리를 사용하고 음조의 변화 그리고 긍정적 태도와 같은 중요한 기술이 향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적절한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뭐 목소리가 좋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음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함에 대한 것들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포 형성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시작할 때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포 형성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들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면접 시 질문한 태도에 대한 것과 방법에 관련된 부분도 좀 보셔야 합니다. 면접자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위험 있게 보여야 하며 면접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을 응답자가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라포 형성을 한다고 해서 되게 친한 척이라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은 일인 만큼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응답자가 되게 신중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순서와 내용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면접자는 조사표의 어떤 순서대로 그리고 조사표에 있는 그대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표준화된 어떤 면접은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사표는 일관성 있게 신중을 기해 만들어진 것으로 면접자 자의적으로 어떤 질문 순서나 어구를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응답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접자는 응답자에게 대답에 대한 어떤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학자는 응답자에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은 거짓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응답자가 너무 짧은 시간에 쫓기듯이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충실한 대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질문 한 번 더 그대로 반복하여 응답자가 문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질문을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서 질문해 주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응답자가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답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먼저 말한 대답과 상반된 대답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한 적은 적은 모르겠지만 제 서류에는 이런 형태로 함으로써 응답자의 어떤 체면을 지키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화제가 일탈되거나 말이 길어질 때,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 말을 돌리기에 상당히 조금 스케일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응답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주제와 관련시켜 질문함으로써 그 말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연습들도 훈련이 필요로 하고요. 이야기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어떤 것을 예측하는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빨리 맺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응답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단어와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응답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생각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로써 응답자의 질문을 피하는 것이 뭐예요? 왜냐면 질문하러 왔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고 했는데 그게 역으로 된다면 그에 관련된 의미는 상당히 좀 없겠죠. 그리고 면접자의 대답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면접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찬성적인 반응, 부원의 암시에 대한 어떤 자극, 명확한 대답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적절한 곳에 대해서 종결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좀 중요성이 좀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면접법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을 수 있는 바로 표준화 면접. 표준화 면접은 가장 구조화된 면접 조사 방법으로 스케줄 구조화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질문의 내용과 말 표현, 순서 등이 미리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면접자는 모든 응답자에게 똑같이 이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장점으로 본다면 질문 문항이라든가 순서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응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면접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응답자의 어떤 지식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표준화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중에 애매할 때 캐묻는 질문을 하거나 융통성이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응답자의 정확한 의견이라든가 지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표준화 면접은 그 구조 정도가 가장 약한 면접 조사 방법으로 그 사전에 구체화된 질문 내용도 없으며 어떤 질문을 순서대로 해야 할지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면적인 면보다는 의미의 어떤 표준을 가능케 한다는 거, 면접 결과의 타당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표준화에 대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면접자하고 응답자 간의 상호 상황에
미리 구조화되어 있고 주로 조사 내용도 미리 명시되어 있지만 응답자가 주어진 어떤 질문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면담자가 응답자의 개별화된 반응과 구체적인 감정까지를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